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은 17개월 애 아빠고요. 채원이 아빠. 그리고 45세 애겐 테토남입니다. 물론 애겐 테토남이라는 말은 없는데 저도 저 스스로를 잘 몰라서 그냥 애겐도 있고 테토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애겐 테토남이라고 했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요. 간단히 좀 OT를 하자면요. 그 이미 연기는 지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초 이론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학습을 했어요. 기초 이론을 학습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일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일기에는 이제 이론 플러스 이제 답안 작성도 이제 함께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론은요. 그 교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연기 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거든요, 양이. 그래서 이제 연기 때 보지 않은 내용 요걸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중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카페가 나와 있거든요. 강의 계획서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가면은 이제 자료실에 2026 주요 판례 사례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이거 연기 때 많이 못 봤거든요. 진도를 쫓겨서 많이 못 봤는데 여기 있는 판례도 일기 때 거의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카페에 들어가셔 갖고 자료실 안에 있는 요 자료를 반드시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답안 있지 않습니까? 이 답안 연습을 위해서 여러분들 연기 때 나간 숙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연기를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연기 숙제가 카페 자료실에 있거든요. 카페 자료실에 있는데 요것도 반드시 갖고 오십시오. 일기 숙제랑 함께 여러분들하고 여기 연기 숙제를 이용해서 답안 작성 방법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카페에서 반드시 요 자료랑 요 자료 연기 숙제 자료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갖고 오셔야 됩니다. 보면서 설명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답안 연습을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모고를 볼 건데 25점 약이에요. 약 25점 이제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거기 있는 일정은 이제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 어디를 시험을 볼 거냐라고 하면요. 이전 주에 알려드릴게요. 이전 주에 알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일정 자체는 계획서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기를 지나서 여러분들 이제 2기를 가게 되면요. 제가 작년 연기 때 원래 생각했던 거랑 조금 계획이 달라졌는데 저희들 요때는 1기 때까지는 이제 기본서를 보잖아요. 요때는 이제 기본서는 그냥 부차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제가 이제 새로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교재를 만들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일 이내에 출간이 될 것 같아요. 출간이 될 것 같은데 교재 이름은 지필문입니다. 지필문인데요. 여기 있는 지도와 필기노트 문제 요거에 요약해서 지필문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지도는요. 제가 수업 중에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니까 제가 수업 중에 칠판에다가 카테고리화 하는 거를 이렇게 매번 필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뭐랄까 뭐 아무튼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저거 필기하느라 수업을 잘 못 듣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와 그 다음에 지도 요렇게 가로로 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위에는 지도가 들어가고 마인드맵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지도에 따른 필기노트 내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문제를 담았는데 문제는 약 200문제입니다. 약 200문제인데 제가 장담하는데 신림동에서 그 어떤 문제집보다 문제를 많이 담고 있어요. 문제를 많이 담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요것만 트레이닝을 해도요. 요것만 트레이닝을 해도 여러분들
거의 이 쟁점 잡는 거에 초고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2기 때는 요 기본서는 부차적으로 활용하고 이 새로운 교재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사례집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겁니다. 여기 있는 사례집은요, 여러분들이 좀 사례집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쪼개서 사례집을 구성을 했거든요. 1단계는 쟁점이 한 개인 아주 기본 문제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저희 시험에서 소문항에 쟁점이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쟁점이 복수인 기본 문제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 3단계는 심화 문제를 담았고, 그 다음에 4단계는 단원에 상관없이 종합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단원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종합 문제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인 교재가 나오는데, 하여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지필문이라는 교재 있지 않습니까? 이 지필문이라는 교재에서 저희 시험이 빠져나가는 거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을 갈아 넣어놨습니다. 제가 뭐 결국에는 제 자랑인데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제가 뭐 프로그램을 잘 쓸 줄 알겠습니까? 저 컴퓨터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분을 고용을 해서 되게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안 되는 거는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는데, 아기자기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내용이 안 빠져나가냐? 그게 아닙니다. 시중에 있는 교수님들 교과서랑 그 다음에 수험서는요, 심지어는 공무원 수험서까지 봤습니다. 공무원 수험서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검토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수험서,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을 돌리면 나오는 판례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빠짐없이 담아가지고 여기 안에서 빠져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근데 이 지필문이라는 교재를 보려면요, 실력이 좀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 지도와 필기노트 형식으로 만드는데 기본 교재가 아니라 압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압축되어 있는 거는 실력이 돼야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야 압축된 교재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기 때로 돌아가면은 여기 있는 기본서랑 그 다음에 지필문은 부차적으로 보면서 이제 모의고사 물론 요때도 모의고사 50점을 봅니다. 모의고사 50점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모의고사 100점짜리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모의고사 강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 정규 순환을 돌아보신 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계실 텐데, 이 3기 때가 되면요, 모의고사 100점을 보고 나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용이 안 돼요. 강의 시간이.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부차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조금씩 보게 되고, 모의고사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냥 나중 계획은 나중이고요.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있는 이 카페 가입하셔갖고 여기 있는 이 주요 판례 사례 있잖아요. 요거 꼭 다운로드 받아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기 숙제 요것도 카페에서 꼭 다운로드 받아갖고 오셔라. 왜냐면 답안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론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OT는 요 정도로 각설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나간 프린트 중에 이렇게 생긴 프린트가 있어요. 한번 꺼내 보세요. 대상 적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있는 제가 연기 때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교재에 있는 대상 적격 전체를 요걸로 대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교재에 있는 대상 적격을 보지 말고 요걸 보셔라. 작년에 저희 시험 산문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산문 문제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문항을 보고
교수님들이 이제는 뭘 낼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대상적격에서 정말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판례란 판례는 죄다 다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대상적격 보시지 말고 대상적격은 꼭 요걸로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아니면은 전혀 모르실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여기 있는 이 대상적격에 있는 내용의 한 50% 가량은 연기 때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연기 때 본 내용을 계속 또 설명하고 그러면은 크로스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연기 때 본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안 본 내용 위주로 일기 때를 설명하겠다라고 연기 때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기 때 본 내용을 전혀 안 보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연기 때 본 내용은 아주 부차적으로만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행정쟁송을 요걸로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입문 강의로 따라오시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연기 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좀 설명을 했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같은 내용을 또 설명하고 그러는 거는 이미 들으신 분들한테 좀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문 강의로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수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각설하고 내용을 들어갈게요. 어느 정도 이론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 답안 작성법을 설명하는 내용을 매 시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론 설명이 먼저 선행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항고 소송에서 취소 소송을 가장 먼저 설명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취소 소송에서 가장 첫 파트가 이제 소송 요건이란 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소송 요건에 뭐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뭐 있죠? 대상 적격 있고요. 그 다음에 원고 적격 있고, 그 다음에 소외 이익 있고, 그 다음에 피고 적격 있고, 그 다음에 제소 기간, 그 다음에 관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주의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소송 요건의 전체적인 내용이 요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대상 적격을 조금 뽑아서 얘기를 할게요. 이 대상 적격에서 실제 문제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고요. 실제 어떤 입법고시든 행정고시든 법원행시든 아니면 변호사 시험이든 저희 시험이든 이 네 가지 유형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동안 벗어난 적도 없고요. 이 대상 적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네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자, 어떤 행정작용이 있고요. 행정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정작용이 처분이냐 아니냐의 유형이 있습니다. 처분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유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작용이 여러 방이 있고요. 여러 방이 있고 이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의 유형이 있고요. 작용이 여러 방 등장한 다음에 이 여러 방 중에 어떤 걸 대상으로 고를까라고 물어보는 유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부 행위를 등장시킨 다음에 이 거부 행위가 처분이니라고 물어보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재결도 등장시킨 다음에 이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삼아야 되니 혹은 재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유형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유형에서 대상 적격 문제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작년 마지막 문제가 결국에는 요 유형에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요 유형을 풀려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판례를 알고 있어야 겨우 한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겨우 한 문제 풀 수 있는 건데 저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간 요 프린트 있잖아요. 요 프린트 보시면은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37페이지까지가 저 유형을 대비하기 위한 판례들인 겁니다. 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요. 처분이니 아니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저거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양이요, 웬만한 소단원보다 양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시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시험에서 뭘 출제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 울고 나올 바에는 그냥 꾸역꾸역 다 학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연기 때 했던 거를 제외하고, 연기 때 했던 걸 제외하고 저 유형을 풀기 위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오늘 나간 요 프린트 1페이지 피세요. (1페이지) 피시면은 이제 대상 적격의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대상, 여기에 행정소송법 19조에서는 취소 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이 대상 적격은 소송 요건이고 직권 조사 사항이고 대상 적격을 못 갖췄을 때 각각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컨텐츠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거기 아라비아 3번으로 오세요. 개념 분설이라고 해서 행정청의 행위라고 돼 있는데,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믿을게요. 처분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조문은 이미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익숙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양가로 1번의 행정청의 행위에 관해서, 자, 반가로 2번으로 넘어가서 선생님 행정청이 뭔데요? 는 넘어갈게요. 행정청이 뭔데요는 넘어갈게요. 왜냐면 행정청이 뭔지는 연기 기초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설명하고 하는 거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관련 판례에서 반가로 가에 동그라미 1번은 연기 때 본 판례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 의결도 라고 거기 징계 의결 등이라고 되어 있는 목차 보이시죠? 그거는 연기 때 본 거니까 이제 패스를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연기 때 안 본 판례예요. 안 본 판례인데, 자,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립대학교 총장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 국립대학교 총장도 행정청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고등교육법이라고 하는 법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뭐 들어봤건 안 들어봤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즉 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권한을 이 총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국립대학 총장, 즉 행정청입니다. 됐죠? 그 행정청이 학생을 퇴학 처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맞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국립대학교 총장이 학생한테 퇴학 처분을 하는 거는 처분이 맞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은 행정청의 행위가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연기 때 본 판례예요. 사립학교 재단은 행정청이 아닌 게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립학교 재단이 교원이나 직원이나 학생한테 퇴학 처분을 하건 아니면 해고를 하건 이런 것들은 처분이 될 수 없다. 이런 판례입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반가로 3번 행정청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행정청의 지위에서 한 행위가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공단, 그 다음에 공사, 이런 것들이 행정청의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공단이나 공사나 직원들이 있을 텐데, 이 공단과 직원의 근무 관계는 사법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나
아니면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도요,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법관계가 맞아요. 그래서 반가로 가번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니까 여기 있는 공단이나 공사가 직원한테 뭐 해고를 하건 징계를 하건 뭐가 아니에요. 예,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 요걸 연기 때 학습했고요. 이어서 반가로 나로 넘어가 볼게요. 반가로 나로 넘어가 보면은 한국마사회라고 돼 있는데 이 한국마사회도 뭐 여러분들 경마에 관심 없으시겠지만은 공기업입니다. 한국마사회도 여기 있는 공단 공사랑 유사한 공기업이에요. 근데 거기 한국마사회의 기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 기수가 여러분들 볼 때 뭔 것 같아요? 기수가 이 말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기수라고 하시겠죠, 그죠? 여기 있는 이 기수분들이 한국마사회의 직원이었어요. 이 기수분들이 한국마사회의 직원이었는데 거기에 이 기수한테 면허를 주거나 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법작용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이거 마사회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공기업이라고 했고 이 기수가 뭐라고요? 직원이거든요. 그럼 얘네 둘 사이가 무슨 관계예요? 얘네처럼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법관계 하에서 면허를 뺏고 면허를 주고 이런 것들도 다 사법관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동법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한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수를 내보낼 때도요.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노동법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이요. 자, 그런 다음에 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자체의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 조달청이라고 있는데 이 지자체가 이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 공고를 합니다. 입찰 공고를 해요. 내가 뭐뭐를 사겠다, 무슨 공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찰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A 기업이 B 기업이 이렇게 입찰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입찰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입찰할 때 뭐 내죠? 입찰할 때 뭐 내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그 법원 경매 같은 거 들어봤죠? 대출금 못 갚아가지고 아파트나 상가 경매하고 그런 거 들어봤죠? 그럼 경매할 때 여러분들 뭐 내죠? 입찰 보증금 내거든요. 보증금 내는데 이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입찰 보증금을 냅니다. 입찰 보증금을 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 업체의 제안이 좋다라고 해서 니네랑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요걸 뭐라고 불러요? 낙찰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입찰을 거쳐서 낙찰을 하게 되는데 요 낙찰이 됐을 때 상황이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자, 이 낙찰된 B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이 보증금을 뭐 해버려요? 예, 먹어버립니다. 보증금을 먹어버리는데 이 보증금을 먹어버리는 걸 보증금 귀속 조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랑 비슷해요. 원룸 보러 다닐 때 이거 원룸 좀 괜찮은데? 라고 여러분들 일종의 계약금 같은 거 뭐 20만 원 뭐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런 다음에 딴 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까 전에 거기다 계약금 걸어 놨는데 지금 새로 본 게 더 괜찮네. 그러면 그거 계약 안 하잖아요. 아까 전에 계약금 걸어 놓은 거 그거 임대인이 먹어버리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보증금 귀속 조치라는 게. 그런데 이 보증금 귀속 조치가 방금 전에 계약금 먹어버리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법행위입니다. 사법행위고 공법행위가 아니어서 뭐가 아닌 거예요. 처분은 공법행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아니다? 처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사법상 뭐죠? 계약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보증금 먹는 것도 처분이 아니고 계약 체결하는 것도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이 반가로 다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가운데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일 뿐이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법상 계약에서 분쟁 생기면 뭘로 해결해야 되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맨 밑에 오시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자, 반가로 1번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3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3페이지로 넘어가셔갖고, 자, 반가로 나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반가로 나부터. 자, 여기 A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사 직원 갑이 있습니다. 근로자 갑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갑은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맞습니까? 일을 하니까 근로소득세라는 걸 납부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납세 의무자 내지는 뭐 납부 의무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A사가 이 친구가 월급이 300이다 라고 하면은 300을 다 줘요? 아니죠. 뭐예요? 세금 떼고 주잖아요. 그 세금을 떼는 행위를 뭐라고 하죠? 그쵸. 여기에 목차에 나와 있는 원천징수라고 하죠. 여기 있는 A사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얘한테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의무가 행정청이 시켜서 의무가 발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법에 의해서 당연히 의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한 번만 해봤어도 이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행정청이 매번 원천징수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또 뭐 있죠? 4대 보험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법에 의해서 얘한테 그냥 의무가 부과돼 있어요. 행정청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이 뭐에 의해서 일어났다고요? 예, 법에 의해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게 처분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의무에 따라서 얘한테 뭐랍니까? 원천징수를 하는 거죠. 이 원천징수 행위도 결국에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법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천징수 행위도 뭐가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원천징수 의무는 법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 법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거고, 행정청이 어떻게 해라 매번 어떻게 시킨 적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반가로 나의 원천징수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이 A사는 그냥 사기업에 불과한 거고 행정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처분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의무 자체도 법에 의해서 발생한 것 뿐이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세요. 봐봐요. 제가 뭐 세법에 관해서는 전혀 정통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금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세무사가 훨씬 잘 알겠죠. 노동법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노무사한테 물어보고, 세금은 세무사에게. 그죠? 그럼 관세는요, 누구한테? 관세사한테. 그죠? 회계는 누구한테? 회계사. 다 전문 분야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근로소득세가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10%라고 할게요. 10%인데 여기 있는 이 A사가 빠가야로 같이 얘한테 11%를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10%만 해야 되는데 11%를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했으니까
초과 납부를 하게 된 거죠. 갑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이 초과 납부를 하는 순간 갑은요, 여기 있는 이 행정 주체한테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빼앗겼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네가 나한테 돈을 가져갔구나 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보세요. 행정청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자, 봐봐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잘못해서 돈을 초과 징수를 한 거죠. 추가 징수를 해서 그냥 납부를 해버린 거잖아요. 행정청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한테 뭐가 생겼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가 생겼죠. 됐죠? 이게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당연히 생긴 거예요. 방금 전에 계속 연락에 얘기했잖아요. 행정청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권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사기업의 행위로 인해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세무서장이 너한테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으로 인해서 이 권리가 생긴 게 아니고 환급 결정으로 인해 생긴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초과 납부 때문에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환급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가 거기 있는 반가로 다의 판례입니다. 자, 거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거는 회사예요. 오른쪽 원천 납세 의무자로부터 요건 직원이에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하였거나 초과하여 징수 납부했다면 국가는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납부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그러니까 납부받는 순간 권리가 생기고 이 말이에요. 납부받는 순간 얘한테 권리가 생겼고 세무서장의 환급 결정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 환급 결정은 이거는 뭐가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다까지 살펴봤고요. 자, 양가로 3번으로 넘어갈게요. 공권력 행사라고 돼 있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 공권력 행사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반가로 2 공법상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형아들 잠깐 여기 와 보세요. 연기 때 설명한 내용을 또 한번 잠깐 리뷰할게요. 자,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어떻게 돼 있죠? 입법, 그 다음에요. 빨리요. 행정, 그 다음에요. 사법.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죠? 얘네의 법률 관계를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하는데 크게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얘네에 관한 법률 관계. 자, 얘네에 관한 법률 관계 중에 사법이 적용될 관계를 뭐라고 부르죠? 사법 관계라고 부르고, 얘네에 관한 법률 관계 중에 공법이 적용되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공법 관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법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전부 다 뭘로 처치하죠?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거죠.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법 관계의 경우에는 크게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과 상대방이 어떤 경우가 있어요? 대등 지위에 있는 경우가 있죠. 이 대등 지위에 있는 경우는 전부 다 뭘로 처리하죠?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한다라는 거는 기초 이론 시간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 부작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뭘로 처리하죠? 항고쟁송으로 처리하는 거죠. 항고소송이나 아니면은 행정심판이나 요걸로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간혹 가다가 헌법소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헌법소원도 안 되면은 특별한 구제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등지위에 있는 거는 다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하는데,
요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계약이기 때문에 대등지위로 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직접 법률 관계에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럴 때는 대등지위로 봐서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 기본 이론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번 다 털고 왔거나 아니면은 지금 인문 강의로 듣고 계신가요? 안 돼요. 그래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대등지위에서 대등지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은 뭘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당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분쟁은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4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2번 공법상 계약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관계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등지위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뭘로 처리해요? 당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런 공법상 계약관계에서도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법을 집행했다 라고 한다면 판례는 그때는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처리한다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게 거기 원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판단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세 번째 줄에 가운데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 관계의 일반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 관계라고 해서 원칙은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요. 나를 보시면은 나는 연기 때 봤던 판례인데 첫 번째 줄에 지방계약직 공무원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은 이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공법인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뭘로 처리하겠습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하겠죠. 그 원칙에 따른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다를 가보세요. 다에 보면 예외적 판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동그라미 1번만 여러분들하고 봤었어요. 연기 때.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지방계약직 공무원이 등장을 하는데 지방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한 뭘 체결하고 있겠어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당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행정청이 이 지방계약직 공무원한테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를 한 거예요. 지방공무원법상. 이거는 법을 집행한 우월적 지위에서 집행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때는 처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요에 대한 다툼은 뭘로 처리한다? 항고소송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를 한 경우에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1번이 신림동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흔치 않은 판례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1번이요. 공무원 시험에서 객관식 보기로 생각보다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동그라미 1번 판례가. 그래서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니다. 일단 무조건 다 가르치는 게 맞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던 못하던 무조건 다 가르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요거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게 예외적 판례에서 가장 리딩 케이스인 것 같고요. 가장 리딩 케이스 인 것 같고 나머지 2, 3, 4번을 스트레이트로 쭉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세요. 동그라미 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산업직접법, 플레임은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산업직접법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공법입니다. 공익을 위한 법이고요.
자,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근데 이 입주 계약은 틀림없이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틀림없이 산업직접법에 의한 계약으로서 공법상 계약이 틀림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원칙에 따르면 뭘로 처리해야 되죠? 원칙에 따르면은 분명히 당사자손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근데 판례가 보니까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앞만 봐도 처분인 것 같다라고 하는 판례예요.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자, 보시면은 4페이지 맨 밑에 가운데 사전에 계약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자, 다음 페이지에 이 경우 입주 계약이 해지된 자는 잡무 처리 등을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해야 하고 라고 하면서 법에 의해서 의무가 발생해 버립니다. 해지를 하니까 의무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에 위반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세 번째 줄에 형사처벌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봐봐요. 제가 건물주인데 여기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나가라 하니까 이 친구가 아니 보증금 내놔라고 하면서 버티면서 막 안 나가고 막 이래요. 막 분쟁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분쟁에 있어서 형사처벌이 적용될 여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계약 해지랑 관련해서 형사처벌 됐다라는 말을 혹시 살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일반 계약 관계에서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계약을 해지하면 의무가 발생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뭐가 있다고요? 형사처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단순한 대등지위로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줄을 보면은 해지되면 소유하는 산업 용지와 공장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 또는 양도해야 되고, 그 다음 줄에 이를 위반하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계약에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이거는 앞만 봐도 대등지위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 계약 해지는 표현이 계약 해지임에도 불구하고 뭐다? 처분이다 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하고 아주 유사한 판례를 동그라미 3번에다가 실어놨어요. 자, 3번에 첫 번째 줄 보면 아까 전에 산업직접법에 플레임이 나오는데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게 플레임인가 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입주 계약 및 변경 계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입주 계약이나 변경 계약, 이 변경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했을 때 아까 전에 2번하고 유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의무가 발생을 하고 이 의무에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이 있고, 그 다음에 팔아야 되고, 안 팔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대등지위에서 일어나는 걸로 볼 수가 없다. 이것도 뭐다? 처분이다 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아주 유사한데요.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각 회사 등에게, 그 다음 줄에 절대평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줄에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협약도 결국엔 뭡니까? 이것도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구를 중단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원칙대로라면은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을 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뭘로 처리해야겠어요? 당사소송으로 처리해야겠죠. 근데 이거 앞만 봐도 대등지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자,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각 조치는
갑 회사 등에게 연구 개발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될 공법상 의무가 부과되고 연구 개발 중단 조치는 협약의 해약 요건에도 해당하며 조치가 있은 후 주간 연구기관이 연구 개발을 계속하더라도 사용된 연구비는 환수 또는 반환 대상이 되므로 이거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자, 즉 공법상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가 원칙이다? 당사 소송으로 다투는 게 원칙이고 방금 전에 예외를 살펴봤는데 제가 아무리 검색 엔진을 돌려도 지금 교재에 실은 거 외에는 프린트에 실어놓은 거 외에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도대체 몇 천 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끝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정도 예외만 알고 있으면요 됩니다. 이거 외에는 공법상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다 당사 소송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세요. 6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반가로 3번에 사법상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법상 계약 관계를 왜 넣냐면요. 반가로 2가 뭐였어요? 공법상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였잖아요. 연계해서 설명하려고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사법상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유사한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려고요. 그런 거고요. 거기 가에 보시면은 사법상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뭘로 처리해요? 민사소송으로 처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원칙적 판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번이 아니죠. 작년 9월 1일에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거기 여러분들 국유재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국유재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이 아니죠. 행정재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재산 내지는 다른 표현으로 잡종재산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여기 있는 이 일반재산 요거는요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처분을 허용하고 있고요. 이 행정재산은 처분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선생님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뭐 국유재산법이라고 법에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일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처분을 했다. 즉 그냥 매도했다라고 할게요.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반 매매 계약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뭘로 처리하죠? 민사소송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그 집을 무조건 팔기만 합니까? 사용 수익권만 넘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임대, 전세 이렇게 표현을 하죠. 팔지는 않으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넘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무조건 팔아넘기는 것만 있어요. 내가 집을 갖고 있을 때. 아니 임대 놨다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여기 있는 일반 재산도 꼭 파는 경우가 아니라 뭐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방금 전에 임대, 전세 이런 것처럼. 됐죠? 그런 것도 결국에는 사법관계거든요. 거기에서 분쟁 발생하면 뭘로 처리합니까?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거기 있는 동그라미 1번 잡종재산 내지는 일반재산 대부행위. 대부라는 것 여러분들 대부업체 들어봤죠? 대부업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됐죠? 임대차 계약하고 비슷한 거고요. 여기에서 분쟁 발생하면은 뭘로 처리한다?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대부료 납부고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대부료 납부고지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료 좀 내세요라고 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비교 판례로 거기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이 행정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하고 이 행정재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도로, 그 다음에 하천, 그 다음에 청사. 여러분들 청사라는 표현 들어봤죠? 뭐 예를 들어서 정부 과천청사, 뭐 세종
세종 정부 청사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청사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재산인데 여기 있는 이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는 거는 수수가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해주는 거는 뭐에 해당한다? 강학상.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요게 요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저는 보통은 수업 중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저는 하천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요번 시험에는 청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천으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청사가 등장했을 때 많이들 난감했겠죠. 청사는 생각 안 해봤는데 하천만 생각을 해봤지. 그죠? 조금 사족을 좀 붙이자면요. 조금만 사족을 붙이자면은 이건 누구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비난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이번에 요 작년에 2차 시험 봐보신 분들은 아마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4페이지의 법리 있잖아요. 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작년 2차 시험에 보면은 계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작년 2차 시험에 보면 계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2번의 법리를 넣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설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 관계에서도 계약에 관한 문제인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해야 되고 이 공법상 계약 관계에서도 만약에 처분을 행했다면 항고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라는 게 이 동그라미 2번의 법리잖아요. 요걸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친구나 아니면 딴 데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틀린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이 동그라미 2번은 공법상 계약이 일단 체결이 됐을 때 그 계약에 관한 분쟁인지 아니면 처분인지를 구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시험 문제에서 이 청사를 사용하게 해주잖아요. 1층을 매점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해줬기 때문에 계약을 표현은 문제에서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결국에는 특허잖아요. 그냥 특허를 준 거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에서 적용되는 이 동그라미 2번 법리를 적용하는 건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겁니다. 이거는 계약이 전제돼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리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출제자분이 계약이라는 표현을 쓴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교수님이 이거 계약이라고 쓰면 다 나가리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해도 현실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썼겠죠. 근데 표현은 계약이지만 그거는 특허다. 자, 아무튼 6페이지로 돌아와서 6페이지로 돌아와서 동그라미 2번에 입찰 보증금 국가 귀속 조치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입찰 보증금 여기다 설명을 해놨네. 지자체가 아니라 뭐 다른 거여도 상관없어요. 국가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공기업이어도 되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할 때 뭐 낸다고요? 보증금을 낸다고요. 보증금 낸 다음에 여기 있는 비기업이 낙찰됐으면은 계약을 하던가 말던가인데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은 뭐다? 사법상 계약이고 이거에 관해서 분쟁 생기면 뭘로 처치한다? 민사소송으로 처치한다. 근데 계약을 안 해버렸다. 그러면 이 보증금 먹어버린다. 그 보증금 먹어버리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 보증금 먹어버리는 것도 결국에는 뭐다? 사법행위니까 여기에 관해서 분쟁이 있으면 뭘로 처리해라? 민사소송으로 처리해라 라고 하는 게 이 동그라미 2번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반가로 나 예외적 판례라고 되어 있는데 사법관계에서도 다 민사소송으로 처치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예외가 있는데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조달 청장이 등장을 하고요. 행정청이 판로 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이 등장을 하네요. 그죠? 이 판로 지원법이 대강 생각하면 요런 거예요. 중소기업 먹여 살리는 법입니다. 중소기업 먹여 살리는 그런 법인데 이 판로 지원법에 따라서 특정 업체랑 레미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레미콘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요렇게 버스는 아니고 트럭인데 뒤에 요렇게 생긴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서 막 이거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요런 거 자동차 본 적 있잖아요. 이 안에 들은 게 레미콘이에요. 그럼 이 안에 들은 물질이 뭔데? 성분이 그건 몰라요. 저도 그냥 레미콘이라고 하니까 레미콘인가 보다 하는 거지. 아무튼 그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갑 주식회사 등과 레미콘 단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갑 회사 등으로부터 중소기업 청장이 발행한 참여 제한 문구가 기재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받고 이 갑 회사 등한테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량 배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안인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첫 번째 줄 맨 끝에 조달 총장은 법률 조항에 의한 집행행위로서 통보를 한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무슨 법이었어요? 판로지원법 있죠. 그거를 집행하는 행위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전에 레미콘 단가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로지원법을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사법상 계약 관계에서도 여기 있는 이 물량 배정 중지 통보 이게 처분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되게 많네요. 보면은 두 번째 7페이지 두 번째 줄 맨 끝에 판로지원법 몇 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판례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여기 있는 물량 배정 중지 통보가 처분이다. 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됐죠? 그래서 사법상 계약 관계에서도 이렇게 처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적 판례인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사법상 계약 관계에서 처분이었던 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뭐 수백 개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외적 판례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외부적 표시라고 돼 있는데 여기 양가로 5번까지만 볼게요. 우리 조문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처분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돼 있어서 외부에 표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문상으로는 없잖아요. 근데 판례가 외부에 표시돼야 된다라는 걸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표시가 안 되면 처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그다음에 양가로 5번에 다른 불복 절차가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행강제금 아니면 과징금 이런 거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처분이죠. 뭐 예를 들어서 과태료 이런 거 어때요? 처분 맞죠?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처분이 틀림없는데 처분의 개념적 징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으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검사가 기소했다, 불기소했다, 공권력 행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틀림없이 공권력 행사잖아요. 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공권력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검사의 기소, 불기소는 뭘로 다퉈야 돼요?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다퉈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반가로 3번 볼게요.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검사의 추징 집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 형벌이 되게 많아요. 형벌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형벌의 종류 뭐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왔어요. 징역 알고 있네요. 징역.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누군가가 또 뭐 얘기한 거 있는데 벌금. 자, 이거 알면 이제 우리 다 안 거죠. 형벌의 종류는. 그죠? 일반인들이 요 정도 알면 된 거 아닙니까? 징역이 있지. 벌금 있지. 뭐 요 정도 알면 훌륭한 거죠. 근데 이 형벌의 종류 중에 이제 몰수라고 있어요. 몰수.
형벌의 종류 중에 이제 몰수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한테 어떤 업자가 찾아와 가지고 금두꺼비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이 금두꺼비 참 은혜 잘 갚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이제 금두꺼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화생활 안 즐기시죠? 아무튼 이 금두꺼비가 참 예쁘게 생겼네라고 금두꺼비가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금두꺼비 이만한 거 받으면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잘 모르죠.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뭐 그렇다고 살라고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최소 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요만한 금두꺼비 하나 받으면은. 그런데 이거를 몰수하라라고 형이 나왔는데 금두꺼비가 이게 뭐 팔았거나 아니면 삼켰거나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몰수가 돼요, 안 돼요? 금두꺼비가. 몰수가 안 되죠. 그럼 몰수 대신에 추징이란 걸 합니다. 이 금두꺼비에 해당하는 금전적 가액을 뺏는 거거든요. 뭐 그게 1억 5천이라고 하면은 1억 5천을 금두꺼비 대신에 돈으로 뺏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기 있는 방금 이 금두꺼비 받은 공무원이 죽었어. 금두꺼비 받은 공무원이 뭐라고요?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 금전적 이득이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던가 아니면 자녀한테 넘어가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됐겠죠? 근데 이 추징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자체는 이 추징에 대해서 형사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는 지금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이 범죄자가 아닌 삼자에 관해서는 형사소송으로 다툴 방법이 형사소송 안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이 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는 범죄자가 아니죠. 틀림없이. 범죄는 공무원이 저지른 거지 자녀나 배우자가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금전적 대가가 배우자나 자녀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형사소송은 이 범죄자가 추징에 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삼자가 형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삼자한테 추징하려고 할 때 이 삼자가 공권력 행사에 관해서 뭔가 다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형사소송에는 그런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이 반가로 3번의 판례입니다. 됐죠? 이거 범죄자 아니고 제3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3자라고 되어 있죠? 이 3자는 형사소송에 의해서 다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1교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연락에 가도록 하겠습니다.